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 17일 화요일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획한 것도 아닌데 임을 위한 행진곡 특집이 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부터 그러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는 최윗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어제 저녁 8시 10분 현재 3,634명이 참여했습니다. 73%가 박근혜 대통령을 꼽았고요. 22%는 십상시 등 비선 라인을 선택했습니다. 단 3%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그리고 2%는 보훈단체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으면 존재 자체가 없었을 십상시, 이 둘을 합하니까 95%였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국회 해임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만일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과 당선자 20명이 김용태 혁신위원장 등 비박계가 혁신위와 비대위에 대거 인선된 것을 비판하면서 인선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로 읽은 성명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위는 지난날의 구태와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세기 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아온 정통보수라는 정체성의 바탕 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억 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이 20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뒤 나온 첫 영장 청구 사례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포함된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서 피해를 발생시킨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윤성규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남 얘기하듯 하는 윤 장관의 태도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윤 장관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공업용으로 출시되어서 소비자가 호흡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화학물질을 아무런 건강 안전성 체크 없이 소비자가 직접 호흡하는 가습기용으로 전용함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한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은 물론이고 재창 허가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등 전국이 급냉하고 있는데요. 여당도 야당 편에 선 듯합니다. 정부에다가 재고를 요구했으니 말입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안 다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새누리당 민경욱, 국민의당 장정숙,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청와대 회동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합창, 재창의 문제가 아닙니다. 80년 광주는 국민의 삶이고 문화이고 역사입니다. 광주를 품고 산다는 것은 국민의 삶과 문화, 역사를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 그것이 곧바로 역사고 정치입니다. 정진석 여당 대표도 재고를 요청한 만큼 청와대와 정부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광주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5.18 추모 행사를 보훈처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5.18이 민주화를 위한 광주 시민들의 정당한 의거였다는 역사적인 평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식의 내용과 예식 절차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광주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것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5.18까지 아직 이틀이 남았습니다. 보훈처에 재고를 요청합니다. 국민의당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발의할 것이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발의를 하였으나 폐기될 처지에 놓인 5.18 기념곡 지정 관련 각종 법률안을 정비해 20대 국회 개회 직후 발의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집과 편견 그리고 꼼수의 정치를 걷어치우고 민주주의와 민심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왜곡하려 하더라도 5월 광주는 민주주의와 역사의 심장이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처절한 외침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의당 또한 광주 정신을 이어가고 민주화 민생 정치를 다짐하기 위해서 올해도 5.18 관련 주요 행사에 모든 지도부와 의원단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상임대표 및 당대표단,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 및 당선자들은
5.18 기념식은 물론 전야자 행사인 17일 민주대행진에도 모두가 참석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껏 재창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어제 아침 7시 48분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으로부터 현행대로 합창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는 대통령께서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소통과 협치를 약속한 합의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찢어버린 일이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없었던 일이 되고 현행대로 그냥 5.18 간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청와대 회동은 그럼 뭐 없었던 일이 무효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또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고 오죽했으면 제가 3번씩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선물이라도 주십시오 오늘. 그렇지만은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 대통령이 그 말씀은 좋은 방안은 뭡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보훈처에서 이렇게 국론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야당하고 한 약속을 3일 만에 찢어버리는 거죠. 박원내 대표님. 말하기 전에. 네. 보훈처장 해임에 대한 어떤 결의 같은 게 야당에서 나올 가능성 있습니까? 야당에서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임 같은 그러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만.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선임한 혁신위원장 비상대책위원 인선안을 놓고 당 주류인 친박계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에서 들으셨듯이 친박계는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인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친박계의 이런 반발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화를 내면서 정부 보고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조선일보가 전한 것입니다. 어제는 친박이라고 몰렸던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은 친박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를 두둔하는 이혜훈 비상대책위원회 JTBC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인 첫 자리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봐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모처럼 여야가 화합하는 자리에서 처음 말씀하신 일성을 정부 부처의 수장이 거의 바로 다음 날 그냥 거의 귀뚱으로도 안 듣는 듯한 반응을 내놓으신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 분이 국회에 오셔서 우리 원내대표에게 그 방안을 보고를 했을 때 원내대표가 사실 언성이 밖으로 크게 들릴 정도로 호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죠. 네. 근데 원내대표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여당과 대통령과 정부 사이에 또 불협화음이 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셨는데 또 비대위원들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그것을 전혀 귀뚱으로도 안 듣는 듯한 이 보훈처 장관의 이 어떻게 보면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그래도 유감 표명은 좀 해야 된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리자라고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결론으로는 알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3 총선 참패 이후 새누리당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가 한때 거론됐었지요. 한화갑 총재가 TV조선에 나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불허한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소탐 대실이죠. 아니 여야 이 원내대표들이 청와대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이 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훈처에서는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 하고,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 보훈처에서 불허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서로 말입니다. 예. 자기 책임 회피고 말이에요. 결정 못 하고 있는데 이건 대통령이 결정해야죠. 그렇게 되면 지시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년이 대통령회입니다. 그러면 호남 사람들은 표 아닙니까? 여당에서 표 얻는 방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 3당 대표가 말이죠. 여야 할 것 없이 청와대 가서 부탁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요. 탁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요. 그럼 호남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이 선물 준 거 아니냐 이거요. 응? 그러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그 한 표라도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왕에 줄 것, 심지어 북한에서 말입니다.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한심할 정도가 아니에요. 더 지나쳐요. 그리고요, 북한 국가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란 말 안 써야지. 안 그래요? 북한에서 아리랑 축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아리랑이란 말을 씁니까? 예. 예? 우리 한글 똑같은데 북한에서 쓰니까 그럼 우리도 한글 안 써야 됩니까? 예. 말도 아닌 얘기죠. 예. 이런 유치한 논리를 내건 건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논리가 궁하면 이러겠습니다. 이건 해주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뿌리가 지역 감정인 거예요. 국민 화합하고 말이죠. 국민을 단결시키려고 하는데 지역 감정 뿌리를 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당장 보훈처에 지시를 하셔야 돼요. 재창해라. 그럼요. 당연하죠. 하지 말하기도 해요. 그날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광주에서 오고 박승춘 처장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박승춘 처장. 아니, 그 하라고 그 사람 하겠습니까? 이분 그리고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 다 노래합니까? 가사 모르는 사람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 땅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 땅콩차를 선물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이 혁신위원장, 비대위원 선정을 놓고 시끄러운 모양이죠. 깜도 아닌 것들이 설쳐대니까 시끄러운 게지요. 대마불사란 말 여러분 아십니까? 야 환아, 만니 대마불사란 말 아냐?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대마초를 피우면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 닥쳐 이 새끼야. 위태롭게 보여도 필경 살 길이 생겨서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대마불사지. 형이 바로 그 대마불사의 아이콘 아니겠냐? 곧 내를 찾아왔어. 대표님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놈들이 부지기수가 될 기다. 닥치라고? 응? 아이고, 우리 그 새누리당에 사람이 참으로 없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지요. 누구든 꽃으로라도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기문이 우리의 희망이다 해서 같은 충청북도 출신의 원종이 형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어요. 비서실장으로 항상 오빠뻘들만 모셔서 둘러대시는 우리 까까, 하여간 노인 일자리 창출 말고는 실익도 없고 반전도 없는 그런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나이가 많은 거 가지고 흠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감님, 원종이 형이 청와대로 스카우트 됐는데 그거 보시고 열폭 좀 하셨습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미쳤다고 저 망할 집구석으로 들어가서 집사 하게 생겼냐? 그리고 나는 5선의 국회의원인데 또 원내 일당 대표고. 영감님, 이거 딴 얘긴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를 줄 알아요? 제 1당이 된 야당 대표를 하려면, 또 호남에서 점수 따는 게 지상과제인 당의 대표라면 그 노래 가사점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더 모를 것 같다고 이렇게 막연한 추측 가지고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거에 이러쿵저러쿵 휘둘리고 추워도 그러지 않는다고 봐요. 노래 불러보시죠. 너희들 요구대로 내가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받았을 적에 꼭 부를 이유는 추워도 없다고 봐요. 그래도 한번 하시죠. 한번 하세요. 아니, 왜 못하실까? 알아서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추워도 남김없이 한평생 대표하라던 약속한 문재인. 무슨 노래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런 노래가 불려졌다고요? 아니면 말고 이 새끼야. 이 새끼 이게 진짜 뚱뚱해가지고 이 새끼가. 너 이 새끼야 걸어다닐 적에 바지가 씹히지 이 씹새끼야. 이 새끼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고 봐요. 똥보의 나라로 말이야. 제가 오달이라서 잘 안 씹힙니다. 자, 오늘 문제 내주시죠. 너 이 새끼 샤워할 때 고추 안 보이지 이 새끼야. 이제 그만하시고요, 좀 빨리 문제 내세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뜨거운 화제라고 하는데, 이 노래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마지막 날에 전남도청에서 숨진 이분하고 야학교사 출신인가? 그렇게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난 박기순 씨라는 여성분하고의 영혼 결혼식을 내용으로 하는데, 자, 여기서 남자분, 도청에서 숨진 남성분의 이름은 무엇일까? 맞히는 게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정답 아십니까? 알지? 저 정답 가자고. 정답은 윤상현.
그 윤상현은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 최악의 국회의원 말하는 겁니까? 뭐 내를 죽이겠다 했던 새끼? 응? 아니 그 새끼가 언제 5.18 시민군을 냈어? 예 아닌가? 닥터 이 새끼야. 그 새끼 저 전두환 씨 전 사위 아니야? 뭐 그런 새끼가 5.18 시민군을 내? 뭐 아무리 뭐 웃기려고 해도 그렇지 이 한심한 새끼. 뭐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뭐 전남도청에서 뭐 장렬하게 전사한 분 아니냐? 그렇지요. 자 정답은요? 뭐 정답은 뭐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농담이라도. 뭐 박준영이는 뭐 조만간 그 정치적으로 쫑날 것 같던데. 자 여기서 뭐 내가 그 문제를 맞힐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이님 문제 내시고 또 정답도 맞히시겠다고요? 그 아무도 못 맞히는데 그 나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 자 광주에서 그 희생되신 분. 자 정답은 이용섭, 정준호, 양향자, 이용빈, 최진, 이병훈, 이형석, 송갑석. 아니 다 틀렸어? 그 이 사람들이 그 지난번 4월에 광주에서 전멸을 했을 적에 그 전멸할 때 말이죠. 그 본인 책임이라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이님. 그 추호도 안 했지 이 새끼야. 아이 씨발 그때 말이야 그 문재인 그 새끼가 그 왜 괜히 그 설쳐대가지고 광주에 내려와서 이렇게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아이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낭떠러지에 있는 이 당을 뭐 내가 구해준 거 아니겠어? 그래서 1당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금자탑으로 남을 지난 2월 필리버스터 발언을 모은 책 제목 자체가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씨와 김 씨가 함께 동업해서 창업한 도서출판 이김에서 내놓았는데요. 필리버스터 책이 아주 두껍습니다. 읽다가 졸음이 오면은 베개로 쓰셔도 되고요. 예. 자 그리고 필리버스터 전자책이 나왔는데요. 유통사 수익과 제작비를 제외한 전액을 주빌리은행 청년지점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전자책 구매해 주시면 좋은 일에 쓰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자 두 분, 지난 시간 퀴즈 문제 정답자겠죠. 용민이성 꼬붕, 예. 초파일 음력 4월 8일 맞히셨습니다. 형, 사무실은 그냥 사서 보기로 했어요. 집에 놔둘게요. 착한 건 사시고 또 한 권은 선물로 받아서 집에 보관하신다고요? 혹시나 형이 준다면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전남 한평에 사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2살, 4살 이끌고 처갓집 가서 12살 조카 데리고 봉하마을 가서 참배하고 울다가 막걸리 먹다가 쉬다 오다 1시간 전에 집에 도착했네요. 제 아그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어리니까 못 알아듣고 올해 초등학교 5학년 조카에게만 훌륭한 대통령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가셨는지 설명하면서 또 울고 주접을 떠셨구만. 알겠습니다. 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정답자입니다. LCAECIL님. 네. 이거 이렇게 어려워,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예. 자, 하여간 정답 4월 8일 맞히셨습니다. 필리버스터 책이 갓고파서 신청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제 친정은 동토의 왕국 춘천입니다. 제 고향도 동토의 왕국 춘천입니다. 이번 총선 전에 친척들까지 방문해 가면서 김진태는 찍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은 설득력이 부족해서인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좀 더 무장해서 다음번 대선에서는 우리 가족이라도 새누리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자 하는데 필리버스터 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김 출판사 여기 사장님도 춘천 출신인 걸로 아는데요. 예, 하여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임을 위한 행진곡. 참 행진하는 길에 이 땅크가 막아서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노래 하나에 불과한데 지금 전국의 아주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이게 논란이 된 지 몇 년 되긴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그 여소야대 정국 그리고 총선 직후라는 점, 호남 민심을 두고 야당이 갈라져 있다는 점, 이런 정치적 구도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광주 민심을 쟁탈해야 되는 것이죠. 두 당이.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의 어떤 재창 여부가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가 됐고,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20대 원내 원구성 그리고 20대 국회 초반에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하죠. 예. 그래서 야당 갈라치기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이 핵심으로 내세우는 호남 민심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총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중도파를 좀 견인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13일에 3당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회동을 하고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협치의 상징 같이 돼 있었습니다. 이 사안이. 예.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어제 덜컥 기존 방침 그대로 합창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새누리당도 약간 멘붕이 왔고요. 발표하자마자 여러 반응들이 있었는데 제가 차근차근히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좀 과거 스토리를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오늘 얘기 먼저 하고 과거 스토리를 정리할까요? 예. 과거 스토리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시죠. 이 사태가 지금 한 7, 8년을 이어오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도대체 노래를 재창하느냐 합창하느냐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좀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이 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97년 5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 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는 자연스럽게 그 행사의 어떤 대표하는 노래로 쭉 다 함께 불러줘 왔습니다. 그것을 재창이라고 하죠. 재창. 그래서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1년차 때 한나라당 소속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때 재창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두세 소절 따라 불렀고 이게 굉장히 낯선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 좀 주요하게 보도를 했었죠. 그리고 2009년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2009년에 공식 식순에서 빠집니다. 빠지고 식전 행사에서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바뀌어요. 미묘하게 바뀌었죠. 바뀌었고 2010년에도 이런 추세가 유지됩니다. 유지되는데 요 사이에 2009년 연말에 보훈처가 어떤 입장을 내냐면 5.18 노래라는 새로운 노래를 제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2009년 12월 1일에. 그 이유는 이제 정부 공식 기념식인데 이 행사를 가끔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여러 군데서 해야 되는데 이 노래를 공식 기념 노래로 하는 건 조금 그렇다. 그래서 3.1절 노래 있고 광복절 노래 있듯이 5.18 노래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관련 단체들에서 굉장히 반발했죠. 이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밀어내기 위한 꼼수다. 그래서 반발이 심하게 나와서 그 입장은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지만 2010년도 역시 공식 행사에서 부르지 않고 식전 행사에서 합창으로 돌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계속 커지니까 2011년부터는 공식 행사에서 합창을 시켰는데
다 함께 부르는 재창이 아니라 합창단만 부르는 합창을 시키고 나머지 관객들은 원하면 따라 부르는 그런 형식으로 바꿨어요. 이게 지금 약간 어린이 말장난 같은데 예. 재창과 합창의 차이가 이게 합창의 경우에는 참석자들이 따라 부를 의무가 없죠. 없고 재창의 경우에는 따라 부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나 이쪽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그 행사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가서 잘 모르는 노래까지 불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기가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모두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근데 보훈처에서 지금 이 노래를 재창에서 합창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재창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내놓는 논리가 예. 굉장히 조악하고 공론을 좀 분열시키는 그런 논리예요. 예를 들면 전형적인 지금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북한이 5.18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양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서 이 노래 제목과 가사에 나오는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훈처 주장으로도 모순이 되는 게 보훈처 자료를 보면 이 영화는 91년에 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노래는 82년에 작사 작곡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뭐 무슨 말씀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북한이 애국가 같고 만약에 북한에서 무슨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애국가도 금지곡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좀 말이 안 되는 경광부회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 예. 그런 흐름을 쭉 타고 지금 2016년까지 이 이슈가 온 거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제가 초반부에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이 부분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예. 그 부분이 어제 다시 그냥 합창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죠. 예. 예. 아이고 참 아니 그 왜 이래요? 그 도대체 그 이렇게 해서 재창도 못하게 하는 뭐 기념곡 지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재창도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고 그냥 자기들이 행사에 참석해서 부르기 민망해가지고 뺀 건가요? 아니 참석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참석 안 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잘 참석 안 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에 한번 참석하긴 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박승춘 보훈처장이냐 박근혜 대통령이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주장이 있는데 예. 제 감으로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본인의 이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이 노래는 굉장히 반체제적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예. 그 논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뭐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마땅히 그것을 뒤집을 만한 뭐 어떤 소신이나 그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예. 그래서 수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타 보훈 단체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18 단체가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절 노래를 비토하면은 그 노래 안 불러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죠.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논리적 정합성도 전무하고 말이죠. 참나 이건 참 빨리 정권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게 뭐 말이 통해야 말이죠. 아니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야당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굉장히 비중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또 간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좀 뭐 들은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이건 뭐 원칙을 고수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를 청와대에서 했던 게 사실이고, 예.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걸 보면 그 정무위원회에 지금 소속돼 있는 한 새누리당 의원이 한 말이 저는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의원이 한 말을 들어보면 이 박승춘 처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1년 2월부터 보훈처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정권이 바뀌고도 계속 처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신임이 굉장히 강하죠. 예. 굉장히 강하고 박 처장의 평소 소신과 재창에 결사반대하는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한 청와대의 묵인, 동의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박승춘 처장에 대해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 잘했는데 왜 내쫓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겠죠. 예.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 해임 촉구 결의안이 그 해임 건의안과는 좀 다르거든요. 예. 그 해임 건의안은 국무위원에게만 가능합니다. 장관이 국무위원인데 이분은 처장이다 보니까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헌법이 보장한 해임 건의안은 못 내고 해임을 촉구하는 일종의 국회 결의안을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액션인데 뭐 해임 건의안을 내도 될까 말까 한데 해임 촉구 결의안 낸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최고 높은 수준의 카드가 해임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겠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새누리당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아침에 보훈처의 원칙 고수 입장이 전해지자마자 정진석 원내대표가 재고를 요청한다.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고 그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성명을 내서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 민경욱 씨도? 예, 유감이고 재고를 요청한다. 보훈처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고 특히 그 하태경 의원 그 운동권 출신이죠. 그분은 굉장히 강한 톤으로 박승춘 이 보훈처장의 인식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다. 보훈처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김일성 찬양가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합창은 왜 하냐? 논리적으로 상충된다는 거죠. 예,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비토를 하고 있고 아마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치적 구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스탠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정치권은? 이렇게 반발하고 마는 거예요? 이 사태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 조선시대 때 있었던 예속 논쟁을 좀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 노래를 재창하나 합창하나 이거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없을 수도 있고 있다 그러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다 같이 재창하던 것을 무슨 이상한 색깔론을 씌워서 합창으로 격화시키고 못 부르게 하고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창조해냈거든요. 이 보수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 국민 통합 차원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돼버렸고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 노래로 위로받고 이 노래로 이 날을 기념해 왔는데 그것을 정부가 강제로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그제 보수 신문에서도 나오는 사설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톤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대승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고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국회 운영에 있어서 협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리게 되겠죠. 게다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소탐대시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 앞으로 그 핵심 정점으로 떠오르게 되면은 야권은 결집하겠네요. 5.18을 중심으로. 그렇죠. 5.18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판을 하게끔 주변에서는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고작 해야 그 뭐 보수단체 이런 사람들한테 반발을 살까 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도외시한다. 아니 보수단체가 몇이나 된다고 한 줌이나 됩니까? 참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도 지금 이번 총선에서 큰 패배를 하고 나서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 비상대책위원회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혁신위원장도 일단 비박계 김용태 의원을 앉혔고 비상대책위원회도 대다수를 비박계 출신으로 앉혔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좀 변화의 움직임을 해보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완전 찬물을 끼얹은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통상 한
2개 내지는 그 3개 이슈로 정치 한 건에서를 다루는데 오늘은 정말 한 건만 하게 됐네요. 이 이슈만으로도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정치바에서 뭐 행사 하나 한다고요? 아, 예.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저녁 7시에 그 한겨레가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카페 후에서 예. 그 초선들의 출사표라는 주제로 각 당의 초선 의원들을 불러서 프리젠테이션을 듣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어요. 새누리당도 옵니까? 예, 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태섭, 새누리당은 김현아, 국민의당에서는 그 최경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이죠. 아, 저쪽에 그 최경환 아니고? 국민의당의 최경환.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이죠. 그랬죠. 노무현 예.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이 있듯이. 예. 그리고 저기 정의당의 김종대 당선자 이렇게 네 분이 오셔서 각자 자기 분야에 관련해서 20대 국회 가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시고 또 청정도가 질의응답 시간도 갖거든요. 예. 그래서 폴리바.co.kr에 들어오시면은 이 행사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예. 아니 근데 새누리당의 김현아 당선자는 누굽니까? 아, 이분이 그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비례 17번으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갔고요. 예. 부동산 쪽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번에 행사에 네 분 중에 한 분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의 부동산 현안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것도 한번 엿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예. 언제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23일 저녁 7시입니다. 예. 김원철 기자도 볼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사회를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예. 여기서 가까운 한겨레 미디어 카페 후 여기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5월 6일 임시 공휴일이었는데 네. 그 덕에 유통업체 매출이 무려 64%나 늘었다. 이런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앞으로 임시 공휴일 뭐 추가로 지정해도 나쁘지 않겠다. 예. 또 이번에 5월 6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뭐 그런 계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맨날 쉬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마침내 이제 경기 불황을 극복할 묘책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물론 사실일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고 광복절 뒤에 연휴도 하루 넣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이런 수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난주 주말에요. SBS에서 이런 관련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끄고 있다가 그 보도를 보니까 이건 또 제가 생각을 했던 차원을 넘어서는 신종 사기더라고요, 이게요. 아주 뭐 참신한 사기극이었습니다. SBS 보도 내용이요. 그래서 SBS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참신한 사기극 한 편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요. 5월 8일 어버이날에요.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도 제목이요. 황금 연휴. 백화점 아울렛 매출 껑충 최대 2배 증가 이게 제목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쇼핑객이 대거 몰렸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은 5일에서 7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6%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매출 신장률은 93.5%나 됐다. 현대백화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5% 늘었다. 신세계백화점도 31.1% 신장. 뭐 이렇게 쭉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렇게 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이 도대체 언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비교 시점으로 삼았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 날짜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백화점들의 발표 내용은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 5일부터 8일, 올해 5월 5일부터 8일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올해는요. 5일이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일이 금요일이었는데 휴일 임시 공휴일이었죠. 7일은 토요일, 8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내내 연휴였던 겁니다. 올해는요. 그런데 작년은 어떻게 됐었냐면 5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휴일이었죠. 그런데 6일, 7일, 8일은 그냥 평범한 수목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중 하루만 휴일이었거든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나흘을 비교를 한 겁니다. 올해는 4일을 다 노는 날이었고 작년은 하루만 휴일이었고 3일은 평일이었고 이걸 비교를 하니 당연히 매출이 늘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요일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SBS가 요일을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요일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목금토일로 했으면 작년도 목금토일로 7, 8, 90으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근데 세 곳의 매출 신장률이 32.5, 14.5, 29.4 이렇게 수치가 확 떨어지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금토일로 비교를 해달라. 그런데 작년에 목금토일은
7, 8, 90 이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8일 어버이날 하루가 껴 있었고 그거 빼고 나면은 9일, 10일만 일요일 휴일이었고 7, 8일은 다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작년 목금 토일에는 5월달 특수의 핵심인 5일 어린이날이 껴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금 토일하고 올해 목금 토일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껴있었고 나흘 내내 연휴였습니다. 이것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30%, 10% 뭐 이렇게 수치가 확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것조차도 비교가 안 되는 날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매출이 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SBS는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정부 발표가 유통업체 발표보다는 그나마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기재부 발표는 뭐였냐면 비교 날짜를 2015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로 잡은 겁니다. 이게 예. 토, 일, 월, 화입니다. 월요일은 징검다리 이제 근무날이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작년은 나흘 중에 3일이 휴일이었고 올해는 5, 6, 7, 8 이렇게 비교를 하면 올해는 4일 중에 4일이 휴일이었고 이러면 이제 그나마 좀 비슷해지지 않느냐. 예. SBS는 이걸 긍정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매출이 올해 늘어난 건 16%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많이 이제 줄어들죠. 예. 근데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휴일 날짜도 4일하고 3일하고 하루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사실 5, 6, 7, 8 이 5월 달에 그 쇼핑과 매출이 느는 것의 핵심은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거든요. 예. 이 이틀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 3, 4, 5를 잡고 올해는 5, 6, 7, 8을 잡으면 이것마저도 휴일이 하루가 차이가 나는데 예, 올해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다 껴있지만 작년에는 어버이날 대목이 안 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비교 안 되는 날짜를 잡아봐야 고작 18% 늘었다는 거니까요. 이건 뭐 거의 안 늘었다는 이야기죠. 예. 기재부 발표로 보면 면세점이 19.2% 늘었다고 나왔는데요. 이건 뭐 면세점은 유커들 덕분이니까요. 중국 관광객들 덕분이니 내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대형마트는 4.8%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기간이 이미 저렇게 왜곡됐는데도 마트는 고작 4.8% 늘었다. 예, 안 늘었다는 얘기죠. 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치에 가려져서요, 저희가 못 보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나 유통업체들이 이런 통계를 발표를 할 때요,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얼마 늘었다. 뭐 사실 늘지도 않았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저는 이 발표 자체가 조금 웃긴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소비를 많이 하면 내수가 진작되는 거냐. 예. 정용진은 신나겠죠. 정용진은 신날 텐데요. 동네 자영업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예. 자영업자 실제로 한국에서 소비가 늘어야 되는 동네 자영업자들의 소비는 늘었냐는 거죠.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 중에 제가 하나를 읽어드리면은요. 저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4일 연휴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정부에서 좋은 일 해서 동네 손님이 어딜 갔는지 싹 빠져나가서 길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삭막하더군요. 백화점 매출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작년 대비 매출 대폭 하락했습니다. 힘든 4일이었습니다. 공감이 113개, 비공감이 5개입니다. 이게 네이버 댓글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엉터리 수치를 발표를 하고 이 연합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고 그걸 또 받아서 각 언론이 다 보도를 하고 이 이유는 정책의 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을 한다고 경기가 나아지면 휴일이 늘어난다고 소비가 진작되면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면 우리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바라보는 틀이 너무 잘못된 거죠.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요. 우리나라의 상용 노동자 중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예. 이게 장하성 교수님이 쓴 책에 나오는 그 통계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3년 상용 노동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4.7%가 저임금 노동자에 속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 자산 최상위 1% 자산 집중도. 예. 한국은 최상위 1% 계층의 자산이
전체 가구 총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9%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28개 국가 중에요. 6등입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인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너무나 우리 왜 내수가 진작이 안 되고, 왜 우리가 그 소비가 침체가 돼 있고,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5월 6일이 휴일이냐 아니냐, 작년이랑 비교했더니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이런 변죽을 올리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임시공휴일, 유통업체 매출 증가, 사상 최대, 참, 이런 호들갑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고요. 더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는 경제 정책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뉴스, 이런 시덥지 않은 수치를 조작한 뉴스에 앞으로도 또 많이 시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문제의 본질에 가까운 경제 정책을 좀 정부 차원에서 제기돼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면은 한국 언론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미 그렇죠. 직면했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은데,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우리를 속일 수 있다. 이런 염려를 갖게 만드는 거, 이거는 참 언론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하긴 또 그런 언론의 이런 여론을 호도하는, 또 이렇게 농간을 피우는 이런 작태 속에 저희 팟캐스트 방송이 나름의 또 존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예 뉴스 안 본다, 방송 안 본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던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고마운 마음도 있고요. 그렇죠. 반은 농담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5월 16일이었습니다. 바로 1961년 5.16 쿠데타가 있었죠. 자, 박정희 씨가 이제 휴전선을 향한 그런 총구, 포구를 유턴시켜서 자기 나라 정부와 국민을 향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5.16 쿠데타의 본질인데, 박정희 덕에 우리가 밥술을 뜰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사실이자 진리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박정희 덕에 후진국 벗어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고 저는 믿는 단 1%도? 오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0%인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박정희 시대를 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시작했었던 초기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번은 박정희 덕분에 발전했다. 2번은 박정희는 잘못했지만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3번, 박정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했다. 이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저는 0%라기보다는 단호하게 3번을 찍습니다. 박정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발전했다라고 믿는 쪽이고요. 그래서 박정희 신화가 너무 이제 한국에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제정세 시각하고 조금 내부적인 시각으로 5.16 쿠데타 날짜가 맞았으니까요. 한국이 박정희 덕에 후진국을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냉정하게 통계부터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절대평가를 하지 않고요. 상대평가 기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제 말이 옳은지는 판단은 청취자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하고 상대평가를 할 거냐면요. 북한하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북한하고? 1970년대 초반까지요. 경제적으로 보면 북한이 사실은 한국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북한은 우리나라 한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이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인식도요. 남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북한은 매우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 한국은
매우 뒤처진 후진 국가 이런 시각이었었죠. 실제로 북한은 1945년 해방 이후에 군사무기 생산 중심으로 공업화에 집중을 했던 국가고요. 예. 한국은 산업구조 전환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농업국가 후진국으로 남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1인당 국민 총생산 규모를 살펴보면요. 1964년 기준입니다. 북한은 194달러, 한국은 107달러였습니다. 아, 2배, 예, 2배였네요. 예. 실제로 5.16 혁명 공약을 보면은 5번 항목에 그렇죠. 민족의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실력 배양이 필요하다 하면 공산주의에 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미 그러니까 그 시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가 워낙 차단돼 있어서 그렇지 예.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나라 쪽이 훨씬 더 열등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고 그걸 알고 있었던 5.16 군사쿠데타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던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격차가 처음으로 외형적인 격차가 같아진 게 1972년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한국의 1인당 GNP가 사상 처음으로 316달러가 되면서 북한하고 같은 수준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남북한 역사적인 첫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7.4남북 공동성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그 7.4남북 공동성명을 한국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비슷하게 살게 됐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예. 분단 이후에 벌어졌던 이 수십 년간의 격차가 비로소 이 시점에 돼서야 비슷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 쪽에서도 자신감이 조금 붙어서 7.4남북 공동성명 이런 것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예.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두 나라의 경제력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진영이 딱히 더 잘 산다고 평가를 하는 게 불가능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수치가 외형적으로 역전된 건 대략 1974년 정도입니다. 이때 이제 한국의 1인당 GNP가 535달러, 북한이 461달러, 조금씩 벌어지죠. 그리고 1978년에 한국 1인당 GNP가 1406달러, 북한이 784달러, 요때 돼서 이제 갑절 정도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때도요,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떤 거였냐면,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북한도요, 이 시기에 남한에 대해서 열등감을 거의 느끼질 않았었어요. 예. 왜냐하면 외형적 수치만 놓고 보면은 1인당 GNP가 벌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1970년대 한국 경제가요, 거의 양적 팽창만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적 팽창이라는 게 1974년에서 77년 요때 불어닥친 중동 지역 건설 진출, 이게 이제 그 1차 석유파동 이후에 중동 국가들이 5.1달러를 손에 넣고 뭐 인프라 건설을 대거 추진을 하면서 한국이 이때 여기에 진출을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1인당 GDP가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빠른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예. 이때 사실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가가 살인적으로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1달러가 국내에 풀리면서 이게 진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 1974년 한국 물가 상승률이 무려 44%였습니다. 이러니까 외형상 1인당 GDP가 올라가도 국민들의 삶 자체가 1970년대 후반부 한국이 북한보다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예. 실질적으로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완연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조짐이 드러난 건 1980년대 초반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983년 10월 9일에 잘 알려졌지만 그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아마 경제적으로만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70년대까지는 비슷하게 살았는데 80년대 초반에 격차가 벌어지면서 북한이 뭔가 초조감이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완벽하게 벌어진 건 언제였냐면 1987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예. 20년 동안 한국은 가장 빛나는 성장을 하고 북한은 여기 이 시기에 심하게 꼬꾸러지죠. 그래서 이제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이 시기에 완전히 승부가 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시기에 한국 경제를 상대평가를 하느냐, 남북한을 놓고 비교를 하느냐. 네.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못 사는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박정희의 업적을 보려면 왜 꼭 북한하고 비교를 하느냐. 예. 우리나라가 제3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높았고 예? 뭐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은 다 성장 못했는데 우리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예? 뭐 충분히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제가 왜 북한하고 비교를 하느냐면은요. 한국과 북한 이 두 나라는 1960년대, 70년대 이 20년의 기간에 세계 그 어느 제3세계하고도 비교가 불가능한 굉장히 독특한 지형적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패권주의 국가의 세력이 극단적으로 충돌을 하는 세계에서 딱 두 개 지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유럽의 독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의 한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반드시 살려야 되는 국가였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살려야 되는 국가였죠. 예. 서독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살려야 되는 국가였고 동독도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살려야 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70년대까지 동독하고 북한은요. 사회주의 국가 중에 가장 모범적인 성장을 한 국가로 평가가 됩니다. 이게 동독하고 북한이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도요. 실제로 어떻게 해서든지 소련과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동독과 북한은 반드시 살려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흑수저로 태어나서 뭐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 경제의 지형을 살펴보면 흑수저 국가들이 금수저 국가처럼 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세계 경제 지형이 더 심합니다. 적당히 밑에 국가들이 올라올 때 선진국들이 그걸 밟아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세계적으로 딱 밟을 수 없는 그 자유주의 진영 국가에서 세 국가가 있다면 저는 그 세 국가를 한국, 독일, 일본 세 개 국가를 듭니다. 예.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난했던 멸망의 국가 중에서 지금 2016년 현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국가는 이 세 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 딱 셋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결국 국제 정세 속에서 결정이 되는 면이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박정희가 과연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느냐. 1970년대 한국 경제가 일궜던 성장은 북한과 비교를 해봤을 때 딱히 더 성장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가 없었어도 저는 한국은 무조건 그 정도는 성장을 할 운명이었다는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반에 북한과의 격차를 벌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요. 네.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탕트 시대가 끝나고 신냉전 시대가 벌어지죠.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한국은 집중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가 반열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론을 하자면 그러면 그때 북한 경제는 왜 몰락했느냐. 소련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서 북한도 성장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때 보면 그 시절에 동독도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 이미 1980년대 들어서 소련과 미국,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뒷배를 봐주는 가장 큰 두 세력의 실력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련이 몰락의 전조를 보이면서 동독하고 북한도 같이 몰락하기 시작했고 예. 딱 10년 뒤에 사회주의가 몰락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1980년대 초반 세계 경쟁에서 한국의 경제적인 우위를 점했던 것은 자유진영의 승리라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지 예. 전두환의 승리라고 평가를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완전히 성장의 가도에 돌아선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1992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 경제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췄을 때였던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내적으로 성장할 동력을 찾아 나간 겁니다. 예. 노조의 활성화, 내수 기반 경제, 국민 소득의 증대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가져왔던 경제 발전이 100% 외적 조건에 의한 성장이었느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내적인 성장 동력을 찾자면 저는 1950년에 실시됐던 농지개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이제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이라는 건 북한이 1940년대 후반에 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에 자극을 받아서 무상몰수 무상분배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지주들에게 돈을 주고 농지를 압류를 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농지개혁이 1950년대 이승만 정부에 실시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조금 이면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주들이 땅이 뺏기기가 싫었었던 거예요. 야, 이 땅을 어떻게 내가 뺏기느냐. 그러면서 지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땅을 안 뺏길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규정을 막 뒤져보니 학교는 농지개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한국 지주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역사와 전통이 깊은 대부분의 사학재단이 전부 이때 만들어집니다. 지주들이 전부 다 사립학교를 세운 거예요. 지금 웬만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이요. 고등학교, 중학교들, 대학교들, 사립학교 재단들 다 이때 만들어집니다. 지주들이 땅 빼돌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주들이 땅을 빼돌리기 위해서 만든 이 사학재단들 때문에 한국의 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붙어서 학비도 어느 정도 인하가 되고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텅스텐 오징어 팔던 이 시기의 후진국 수준에 비해서 교육적 기반이 엄청나게 바뀌어집니다. 이 시기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1958년에 지금 교보그룹의 전신이죠. 대한교육보험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교육보험이라는 게 1958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됩니다. 이게 세계 최초거든요. 교육을 위해서 보험이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개혁으로부터 촉발된 이 수많은 학교의 설립이 의외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놨죠. 예.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교육열까지 겹치면서 1950년대, 60년대 교육을 받았던 정말로 양질의 고학력군 노동자들이 사회에 대거 진출한 때가 1970년대입니다. 예. 이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학력 수준, 지혜 수준, 지적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근면하고 성실한 이 노동자들의 이 성격까지 가미가 돼서 한국이 이때 노동자들의 노동 수준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삶을 사는 국가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숱한 박해, 착취 속에서도 근면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고학력의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 경제 발전을 노동자들이 일궈내는 거죠. 저는 이게 내적 이유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한국 경제 70년대의 발전의 모습에 박정희의 공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정희가 그래도 적어도 한국 경제를 중화공업으로 기틀을 잡은 건 아니냐. 방향을 잡아준 건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 실시된 게 1962년인데요.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을 한 게 1961년이었죠. 그래서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하면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중화공업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계획을 발표를 한 1962년 이때 틀은 전부 다 4.19 혁명 이후에 집권했던 민주당 장면 정부가 이미 짜놨던 겁니다. 짜놨던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민주당 장면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처음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을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국가로 발전시키자는 이 틀은 이미 미국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북한과 소련에 맞서는 것으로서 자유진영 내부에서 협의가 돼 있었다는 거죠. 예. 이 기틀을 잡은 게 박정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시대를 평가를 하자면 훨씬 더 다양한 틀이 필요를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가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냉정하게 말하면 국제 정세의 산물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2차 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승승장구한 단 세 나라, 일본, 독일, 한국 다 다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군정 이후의 모대련으로, 독일은 질서자유주의 학풍의 기치 아래 민주적 방식으로, 한국은 박정희 개발 독재로 다 다른 정치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다 발전했죠. 그리고 이 세 나라 중에 한국이 가장 덜 발전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가장 비민주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경제 발전이 박정희의 덕이라는 보는 시각보다도 굉장히 우리는 경제에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었었는데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가장 뒤처진 이 현실의 책임이 그 책임이 저는 박정희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정희의 신화를 믿고 그 딸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면서 그 분열을 신으로 승격화하는 이런 이상한 문화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예. 박정희 신화를 깨야 됩니다. 박정희 신화를 깨는 것으로부터 그거야말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박정희의 유령을 걷어내고 그 딸인 박근혜의 신격화를 넘어서서 그때야말로 우리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식의 복지사회 건설의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믿고요. 예. 그런 신화가 빨리 사라지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 이제 어제 5.16을 맞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희가 경제 성장에 있어 큰 공을 세웠다. 이 말을 뭐 네. 100% 믿는다고 치고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요. 그렇게 한번 좀 따져보죠. 아니, 그 빛이 있으면 그늘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네. 그 양극화, 네, 그리고 또 재벌 지배, 네. 부동산 투기. 네. 아, 세상에 그럼요. 네. 저기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그 말죽거리 양측정이 만배 가격이 예. 만배 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부동산 투기는 말도 못합니다. 예. 거기 저 혜택 본 사람 중에 MB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와간 이 박정희 체제의 모순은 또 어떻게 설명할지 그것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박정희 정부 시대의 경제 성장의 의미를 찾는 것이 온전한 걸 텐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더 따져가 보면 심지어 박정희는 별로 한 것조차도 없다는 것이 네. 수치로도 다 이제 입증이 됩니다. 예, 그게 정설이라는 점. 네. 아, 참 우리는 참 눈과 귀가 다 막혔고요. 완전히 그 헛다리 짚는 그런 주장을 진리로 믿고 살아온 것 같고요. 그런 그렇죠. 왜곡된 신화 만들기, 이게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 3년 동안 개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화 때문에요.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예, 하여간 우리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의 의미를 바로 새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곤란한 일은 실무진이 다 하고 광나고 광편한 일만 본인이 다 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은 국가보훈처에서 했는데 그 책임은 청와대에서 지라는 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아무리 만기 7남의 리더십을 자랑하는 박동지라 할지라도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라 말라 할 오지랖까지는 결단코 없으시다는 강력한 웅변의 의지다. 게다가 박동지는 올해도 불참함으로써 거기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건 강남 스타일을 부르건 신경조차 쓰실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지에게 해명하라, 사과하라, 재지정하라 이러면서 압박한다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게다가 이 나라의 유일무이한 국민인 박동지가 들었을 때에 정신이 분열된다는 점에서 재창하 시에는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 노래를 굳이 불러야 한다면 5.18 기념식을 국가기념일에서 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박동지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노래를 굳이 불러야 한다면 5.18 기념식을 국가기념일에서 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박동지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지정곡으로 해야 한다느니 재창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현혹임에 불과한 분별이는 망동에 불과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이나 송병준을 찜쪄먹을 극악무도한 역적배의 난동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박동지의 심기를 거스르며 끊임없이 지정곡으로 지정하라, 또 재창을 허가하라 이렇게 요구할 시에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좋다. 5.18 기념식 행사에서 박정희 작사 작곡 새마을 노래도 부르고 나의 조국도 부른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허락할 것이다. 이 같은 타협안도 거부하고 기존 요구를 레코드 틀듯 반복한다면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이 아닌
금지곡으로 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침이 있을 경우 태양은 묘지 위에서 태양은 김일성을 의미한다며 나쁜 노래로 낙인 찍었듯 이 노래에서 임은 김일성님을 의미한다고 딱지 하나 붙이면 그만이니까.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내일도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때이른 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27도, 대전 27도, 대구 28도로 예상되고요. 강릉은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 29도, 금요일에는 31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위원장의 한겨레 기고문 요약해 보겠습니다. 황당한 일이다.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을 내세운 야당들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했는데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핵심 의료 민영화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의료법인, 즉 병원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는 법안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불가능한 병원의 합법적 매각과 합병이 가능해진다. 대형 체인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영리 자회사로 병원 경영지원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들이 대형 체인 병원에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의료인력 공급, 병원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전국 병원들이 대형 체인 병원으로 바뀌고 그 영리 자회사들이 투자 대상이 된다. 지역에 있는 꼭 필요한 병원들이 돈 되는 부분만 남기고 축소되거나 아예 문을 닫게 될 것은 정부 연구소에서도 예상하는 일이다. 내 차트에 담긴 개인 질병 정보가 내 동의도 없이 거대 체인 병원으로 넘어가는 일도 뒤따른다. 의료비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또 대량 해고야말로 인수합병의 목적이 아니던가. 회의록을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보건복지위원회 그 자리에 이의제기 없이 앉아 있었다. 야당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병원을 사고파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할 것이다. 오늘 그러니까 5월 1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마지막 심의가 이루어진다. 네,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요. 뉴스 매거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